여기 그림 보시면요. 주주분들은 기분 나쁘실 만한 그림인데요. 빅세븐에서 테슬라의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젠슨 황이 또 제일 신나가지고 쟤네 봐봐 이러면서 웃고 있고, 메타,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물러났는데 또 여기 넣어놨네요. 상징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CEO들이 야 쟤네 빅세븐에서 쫓겨나나봐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데, 강성 주주분들 보시면 야 니네들 두고 보자 약간 이럴 만한 정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초인데 이 그림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1년 뒤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비웃음을 할 만한 거였는지 아니면 그럴 만했는지. 자, 그래서 마침 또 지금 테슬라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관심들이 높으신데, 또 특히 가치평가의 1인자라 불리는 대가가 테슬라가 지금 아주 좋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깜짝 고백을 해줘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가 지금 올해 역주행을 혼자 하면서 22% 빠져있고, 고점에서는 53% 빠져있고,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은 주가가 한 190불 정도 되는데요. 살아있는 가치평가의 전설이다 불리는 분이 바로 다모다라는 교수라는 분이고,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분이 깜짝 고백을 한 거죠. 테슬라 180에 매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한 겁니다. 180불대에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외신들이 야 다모다라니 샀으면 그래도 싼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테슬라 180에 매수했고, 애플도 현재 180불대 정도면 나쁘지 않다. 캐시 머신인데 지금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188불이거든요, 애플. 그래서 오히려 빅세븐에서는 나머지 5개보다 테슬라, 애플, 역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덜 올랐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테슬라, 애플이 차라리 낫다. 지금 빅세븐에서 엔비디아 마소는 너무 부담스럽다, 프리미엄이 과도하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달리는 말에 따라타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많이 빠진 테슬라나 덜 오른 애플이 낫지 않냐, 이런 또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다모다란 교수가 약 2년 전이죠, 2021년 말에 테슬라 주가가 1000불 갈 때, 지금으로 치면 테슬라가 300불일 때, 왜냐면 이제 테슬라가 3대1 주식 분할을 해가지고요, 요 가격에서 3분의 1로 낮추면 됩니다. 요걸 3분의 1로 나누면 330불이죠. 테슬라가 과거에 330불일 때 이분은 목표 주가가 571불이니까 지금으로 고려하면 180불. 그래서 거의 반토막 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비아냥을 당했죠. 근데 이제 그러고 사실 얼마 안 있어서 테슬라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다모다란 교수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180대면 적정 가격이다 했는데 실제로 180대 오니까 사니까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제시했던 테슬라의 목표 범위 주가에 들어오니까 실제 매수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치 투자답게 인내심을 가지고 참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쉽게도 이렇게 가치평가의 고수라고 불리시는 분도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추지는 못한다라는 게 지금 현실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거 보시면 불과 얼마 전이죠, 2023년 6월 달에 이분이 엔비디아를 장기 투자했었는데 절반 매도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여기 2023년 6월에 엔비디아가 지금도 고평가고 반토막이 적정가기 때문에 나는 절반을 판다 그랬는데, 참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로부터 지금 60%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400불일 때 나는 절반 판다, 200불이 적정가다라면서, 이 비관론자도 아니고 진짜 가치평가 하시는 대가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식의 단기 흐름은 아무도 못 맞췄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60%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속이 쓰릴 수도 있겠고, 속으로는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보유한 엔비디아 절반을 매도했다고 밝혔는데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참 진짜 이 대가라는 사람도 단기적인 고점 저점 맞추기 힘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이거 보시면 이분이 어쩌다 보니까 지금 비관론자처럼 보여지는 상황인데, 2023년 6월부터 다모다란 교수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른 주식들도 비싸다면서 좀 팔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빅세븐들만 모아놓은 지수거든요.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또 다모다란 교수가 나와가지고 빅테크 과대평가 가능성 크다, 고평가다,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또 오르죠. 그래서 2024년 2월 또 이번 주에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비싸다, 엔비디아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고 한 때부터 지금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니까 이분 다 틀린다라고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한때는 가치평가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고수다, 절대 살아있는 전설이다, 워렌 버핏의 후계자다, 뭐 교과서다 이랬는데 지금이 계속 오르니까 이 정도로 지금 조롱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의 사례를 보면서 역시 이 가치평가 초고수도 타이밍 잡기 정말 어렵다. 이 단기 주식의 광기와 또 어떤 실망, 반대죠, 하락도 마찬가지겠죠. 떨어지는 그 공포는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지나고 나서 맞았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분조차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그러한 가치평가의 대가라 불리는 다모라는 교수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테슬라를 여기 180에서 매수했는데, 주주분들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일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물론 뭐 이분이 정확하게 바닥을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정 가격대에 왔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점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요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테슬라가 실제로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또 가능성 있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뭐 때문에 약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테슬라가 결국은 이제 해고를 준비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라는 키워드가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상승이나 실적 입장에서는 해고가 되게 필살 키워드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직원들한테 한 줄짜리 질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되게 소름 돋습니다. 당신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라. 와, 이거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야, 회사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어느 날 직장 상사한테서 메일이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네가 지금 직장의 필수 인력이냐 비필수 인력이냐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약간 등골이 진짜 오싹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나 큰일 났다. 지금 내가 업무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진짜 무서운데요. 이러면서 또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정기평가를 취소하고, 야, 이거를 질문을 송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히려 반등합니다.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지만. 왜냐면 지금 요즘 빅테크도 자르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비용 절감한다고 자른다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조용했는데, 야, 이제 테슬라마저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람을 자르는구나 라고 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참 뭐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가는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워낙 뭐 실적도 엄청 급성장했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한데, 왼쪽 보시면 직원 수가 진짜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지금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도 많은 편입니다. 2020년에 7만 명이었던 직원 수가 지금 14만 명이니까 뭐 더블로 늘었거든요. 좀 많이 늘긴 했죠, 단기간에. 그래서 보통 뭐 이제 이렇게 20% 30%씩 느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2년 3년 만에 더블이 돼서 이걸 조금 이제 아무래도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주들이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인데, 수익성 높여라, 마진 높여라. 근데 그러려면은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는 혁신적인 원가 절감을 이미 할 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죠. 당분간은 자동차 수익성을 막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가격을 지금 올리자니 지금 안 그래도 가격 더 낮춰도 될까 말까인데요. 그렇죠?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직원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이런 마진을 방어하려면 결국은 남은 건 이제 직원 자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요 최후의 카드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다르지만 테슬라가 지금 성장세도 아쉽게도 많이 둔화되고 있고 거의 빅7에서 꼴찌 수준이고, 애플 다음이고, 영업이익률 마진도 빅7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가 부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부양 측면에서도 직원 해고를 감행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제가 테슬라가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 영향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플하고 테슬라가 부진한 딱 키워드 공통점 뽑으면 또 중국 경기도 있는데, 중국 매출이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머스크가 약간 이제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모습이라는 단서로 잡힌 게 이겁니다. 지금 중국의 최대 명절, 우리나라 설같이 춘절 연휴인데요. 이렇게 머스크가 직접 포스터를 올리면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약간 C라고 보이시나요? C.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교묘하게 포스터 안에 이렇게 C라고 숨겨놨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을 상징하는 C, 외신들이 언급할 때 이렇게 C라고 말하거든요. 요거를 언급한 거다. 또 그리고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용이거든요. 용. 또 그래서 용의 해다 약간 이러면서 시진핑을 치켜 세워준 거다라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해석, 야, 너무 같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슬그머니 이제 머스크가 친중 행보, 왜냐면 이제 잘 보여야 중국에 지금 안 그래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출시할 예정이고 또 신차도 출시하는데, 새로운 모델 또 출시하는데, 이런 것들 또 중국 정부한테 밉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신중적인, 어떻게 보면 중국에 아부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인 거 아니냐, 주가 관리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실적도 관리해야 되고 이래야 주가도 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보시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중국 관련주들이 반등을 시도했어요. 애플, 테슬라, 물론 증시가 다 좋았지만 공교롭게도 빌빌대던 나이키, 스타벅스, 에스티로더,
신재생 주식들이 같이 좀 반등했는데 요 공통 키워드를 묶어보면 중국주거든요.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거나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 같이 좀 덩달아서 호재로 인식되는 주식들이 같이 좀 묶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인가 좀 보니까 요번에 상당히 중국에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빠져가지고 장기 침체 들어간다 막 이런 우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다 그래도 아무도 은행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기업이고 가게고. 아유 됐어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무슨 대출을 받아요. 미쳤어요. 이러면서 막 다 외면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1월달 대출이 급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경기 측면에서는 반등 시그널 중에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금리도 낮춰주고 대출 받으라고 했는데 가게도 주담대 많이 받고 규제 완화해주고 이러니까요. 부동산도 아무리 부양해도 안 됐었는데 이제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는 거고, 특히 기업들이 살아나야겠죠. 기업들도 대출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보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중국 주식도 약간 최저가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중국 관련주들도 좀 빌빌댔는데 한번 혹시 모른다 하면서 약간 반등을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질지.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경기가 좀 더 나빠지면은 별로 좋을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주로서 챙겨보고 있긴 한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시진핑이 이제 중국 증시가 이렇게 보시면 5년 최저치로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깜짝 발표를 합니다. 춘절 연휴, 우리나라로 치면 설 연휴 전에 깜짝 뭘 발표하냐면 이제 증권당국 수장, 그러니까 증시 총 관리하는 담당 수장을 자르고 교체해버립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엄청 상징적인 일이거든요. 그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를 교체한다는 게 엄청 큰데 이게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락장을 이끌었던 이 총책임자를 잘라버리고 이제 바꿨기 때문에 이 수장 교체는 본격적인 증시 부양과 정책 전환을 암시하는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약발 오래 안 간다, 지금 중국은 장기 침체 초입이기 때문에 뭘 해도 이제 안 먹힌다, 이 과거의 사례를 자꾸 대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어쨌든 지금 설 연휴 전에 깜짝 수장도 교체하고 앞으로는 주식시장 시황도 직접 보고받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한 달에 몇 개씩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점점 더 센 걸 내놓을 거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뭐 나라가 장기 침체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좀 테슬라도 같이 반등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애플하고 같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 시도하는 걸로 주가 반등 노리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좀 경기가 최악은 지나가기만 해도 소비도 살아나고 하면은 테슬라한테도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키워드가 좀 기대감을 붙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1월 말에 정말 몇 번 안 오는 공포, 극단적인 공포로 들어가면서 180불대 초반 가면서 패닉셀이 이제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패닉셀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은 공포가 아니라 불안 단계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 1월 26, 27일 그 주간이 극단적 공포와 패닉셀, 이제 손절이 많이 나왔던 날이고요. 2월 들어서는 조금 이제 오히려 매수세가 다시 붙으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소몽 판독기 상으로 제가 이번에 찍어놓은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내에서 상세하게 소개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포에서 불안 단계로 조금 올라온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슬라 주주로서 반등을 좀 이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개인적인 바람을 좀 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초강세론자죠. 캐시우드는 이번 주에 다시 나와서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테슬라 목표 주가 2,000불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0불 정도 되는데 지금 가치의 10배 이상 오른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차라리 2배 오른다면 제가 모르겠는데 막 10배 오른다니까 약간 이게 현실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분은 또 멀리 보시는 거죠.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테슬라는 전기차로 평가받았지만 5년 뒤에는 로보택시로 평가받는 회사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말이 안 된다, 평가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주당 2,000불, 2,000불이 아니라 지금 뭐 한 300불만 되셔도 감지덕지 할 것 같은데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초낙관적인 뷰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잘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강세론자분의 전망도 들어봤고요. 거기다가 참고로 하나만 더 소개드리면, 지금 디즈니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많이 올랐는데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은 없죠. 관심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걸 소개는 해드려야 되죠. 주가가 반토막 났다가 디즈니가 아주 작심을 하고 나온 게 느껴져가지고 잠깐만 소개 좀 드릴게요. 이 밥 아이거라는 CEO가 디즈니를 거의 먹여 살린 CEO라고 봐도 되는데 전성기를 다 이끈 회장이자 CEO인데
얼마 전에 회사 자진해서 나갔다가 이제 살리겠다고, 디즈니 살리겠다고 작년에 돌아왔거든요. 2022년 11월에. 그러고 이제 이번에 아주 작심하고 돌아온 게 느껴진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앞에 테슬라도 보여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 직원 다 자르겠다 해서 7,000명 자르고 올해 필요하면 더 자르겠다. 참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데 주주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올해 비용 절감 기존 계획보다 더 확대하겠다. 그냥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겠다. 지금 뭐 메타버스 사업부 이런 것들 돈 안 되는 사업부는 다 없애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배당도 50% 늘리겠다. 자사주 매입도 확대하겠다. 요 메타도 이런 전략을 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신규 먹거리도 발표할게. 그래서 디즈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컨텐츠 회사니까 게임 회사, 잘 나가는 게임 회사 인수해가지고 디즈니 컨텐츠를 그 게임에 같이 접목시키겠다. 그래서 마치 마블을 인수하고 나서 디즈니 전성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디즈니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게임 투자, 에픽게임즈라는 회사의 지분을 15억 달러 인수하면서 거대한 디즈니 유니버스를 만들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청 잘 나가는 게임에 디즈니 캐릭터도 막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 그 게임에 또 나오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협업할 수 있는 게 많겠죠. 또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앞으로는 컨텐츠의 시대는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아이거가 야심차게 거대한 디즈니 유니버스를 만들겠다 선언을 했고요. 또 이게 좀 인상 깊었는데 디즈니가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아주 낙관적인 의지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뿐일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걸 잔뜩 내놓으니까 주가가 약간 이제 하락세를 좀 멈추는 모습인데요. 눈여겨보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이슈가 있으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주가 살리기 약간 시동을 거는 모습이에요. 비용 절감, 주주치나 신규 먹거리 이렇게 3종 세트를 들고 나오면 주가가 오르니까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슈 업데이트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나스닥만 강세가 아니고 여러 치는 강자들, 차세대 성장주로까지 온기가 퍼지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AI 수요가 폭발해서 감당이 안 될 정도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CEO들의 코멘트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S&P 500도 사상 최고가 상징적인 숫자인 5,000을 첫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엄청나고요. 역시 엔비디아가 하드캐리 중입니다. 엔비디아 주간 9% 상승하고요. 무려 올해 수익률이 45.7. 기본값이 상승인가 봐요.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주식들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미 증시가 지금 15주 중에 14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댓글에 지금 조정이 안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조정이 아예 안 오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 시총, 애플도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3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쭉쭉 오히려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AI 시대인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역시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 무슨 얘기만 나오면 다 엔비디아 수혜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엔비디아 빠르면 정말 3월달 전에 시총 3위까지 한 방에 점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전 세계 시가총액 탑5가 1등 마이크로소프트와 2등 애플인데 여기는 약간 넘사벽이고 아직 조금 멀었고 3조 달러니까 3, 4, 5등이 이 그래프 보시면 완전 붙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3, 4, 5등인데요. 시총 차이가 서로 간에 10%도 채 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역전입니다.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엔비디아는 한 번도 시총 4등, 3등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여차하면 AI 분위기 조금만 더 뽐뿌가 이어지면은 넘어서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엔비디아 분위기가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있었던 엔비디아 호재 한 장에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는 골드만삭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목표 주가를 800불 간다 라고 상향하면서 또 엔비디아가 주 초반에 신고가 달렸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721불이니까 아직도 10% 이상,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낙관적인 목표 주가를 내놨고, 그리고 주 후반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에는 또 엔비디아가 야, 그동안 이제 대중을 상대로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소위 범용 AI 반도체 강자였는데 이제는 기업들 하나하나에 커스터마이즈된 맞춤형 반도체까지도 사업부를 만들어서 진출하겠다니까 주가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하고 만나가지고 미팅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환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동안 가장 걱정거리 하나가 야, 지금 빅테크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엔비디아 끝 아니냐. 아무리 지금 시장
독점을 하고 있지만 좀 다른 기업들이 다 우리도 AI 반도체 알아서 만들게요 하면서 떠나가면은 지금의 이 주가는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실적이 유지 안 되는 거 아니냐, 버블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그걸 몰랐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범용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 고객 맞춤형 AI 반도체도 장악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만 9% 상승을 했고요.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각도가 거의 뭐 일자로 오르는데요. 야, 이게 좀 쉬었다 갈 법도 한데 그죠?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호재가 부각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각종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같이 AI 수요가 너무 엄청나다, 폭증하고 있다, 감당이 안 된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해주니까 그게 다 엔비디아 수혜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를 밀어붙이는 한 주가 됐었습니다. 네, 일주일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정말 제가 보면서 야 대박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나왔는데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9천조 원화 9천조 원이고 정확히는 달러 최대 7조 달러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하겠다, 판을 뒤집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야망을 드러내가지고 요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 덕분에 반도체 주들이 완전히 폭등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여기 밑에 오른쪽 보시면 샘 알트먼이 계속해서 반도체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투자 금액까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중동,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AI의 진심입니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AI에 완전 올인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 샘 알트먼이 가가지고 아랍에미리트한테서 투자금 받겠다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약속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죠. 이렇게 미팅을 다 했답니다. 소프트뱅크나 중동은 돈이 많으니까 이 투자금 펀딩 받아가지고 이제 약 10개 내외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이나 뭐 아시아 이런 쪽에 지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1등 기업인 TSMC한테 이제 운영 좀 해줘라 위탁을 맡기는 거죠. 이것도 미팅을 다 했습니다. 샘 알트만이 막 중동도 다니고 얼마 전에 한국도 왔었고 대만, 일본 막 전 세계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엄청 야심이 큰 사람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7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합친 것보다도 큰 금액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7조 달러 투자받으면 마소랑 애플 사고도 1조 달러가 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4개 인수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엔비디아를 그냥 올캐시로 4개 인수 가능하고도 돈이 좀 남고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상위 탑 20개를 인수하고도 돈이 남고 아니면 미국의 1년 연방 예산을 쓰고도 돈이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계획이냐, 크게 질러놓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판도 많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지금 챗 GPT 만들고 오픈 AI 매출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샘 알트만한테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 줄 섰다. 지금 중동이고 일본이고 전 세계가 지금 샘 알트만한테 아마 투자 받는다 그러면 돈 뭉치 싸들고 달려갈 거다 이 사람한테. 이런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향후 어떻게 되든 간에 요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AI 주식들이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시 수혜주는 또 TSMC로 주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 기지 짓고 위탁 운영을 맡기려면 전 세계 1등 운영 경험 노하우가 있는 TSMC한테 맡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되니까 AI 반도체 급증 수혜가 이제 TSMC다라고 다시 한번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같이 덩달아서 쭉 급증하면서요. 이제는 2년 전 최고가까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TSMC도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역시 샘 알트만 덕분에 반도체 대규모 투자 유치하겠다. 이것도 수혜고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도 월간 매출을 발표했는데 엔비디아, 애플 덕분에 지금 AI 반도체가 너무 폭증을 해가지고 최신형 반도체를 생산을 더 하겠다, 대규모 증설을 하겠다 밝히니까 또 그것도 호재로 인식되면서 좋았습니다. 야 진짜 AI 반도체 주문이 잘 들어오나 보다. 왜냐면 그게 마진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길 수 있고 비싸서 매출도 늘어날 테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정부가 보조금 팍팍 지원하면서 반도체 공장 유치하고 있는데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 또 짓겠다 발표하면서 그것도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전 세계로 확장하는 TSM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덩달아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장비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신형 반도체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급증을 했고요. 거의 6%에서 10%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초강세 보였고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좋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번에 ARM이라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친숙한 회사는 아닌데요. 이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설계 1등, 스마트폰 반도체 설계에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명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었죠. 조용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무려 주가가 한 주간 62% 오릅니다. 와,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요. 나름 대형주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근데 실적 발표한 게 아주 칭찬 일색이었고 호재 일색이었죠. 한번 보시면 AI 특수가 이제 막 시작됐다. 원래는 스마트폰 시장이 부활해야 주가가 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AI 스마트폰 지금 대세가 또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AI 스마트폰 출시했고 애플도 올해 AI 스마트폰 출시하고 전 세계 기업들 중국도 그렇고 AI 폰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AI 스마트폰 수요도 폭증하고 거기다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나 다양한 제품 모든 제품에 광범위한 AI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덕분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라고까지 CEO가 코멘트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I 수요의 폭증을 경험 중이고 원래는 ARM의 고정 고객사가 아마존밖에 없었는데 아주 큰 빅테크 중에 이번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고객으로 영입을 했답니다. 너도 나도 지금 돈 싸들고 ARM한테 와서 AI용 첨단 반도체 설계 좀 해줘라. 우리한테 맞춤형으로 설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주가가 폭증하는 건데 ARM이 참고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이 기업 인수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불과 3, 4년 전에 엔비디아가 이 ARM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때 한 40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이 정도에서 인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장 전에 한 400억 달러 정도에 인수한다 그랬는데 이제 규제 당국에서 반독점 때문에 태클 걸어서 결국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제시한 가격보다 지금 2.5배 올랐으니까 야, 제가 약간 소름 돋는 게 엔비디아가 그때 이걸 인수했으면 지금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는 미쳤겠다. 장난 아니었겠다. 그때도 막 ARM을 비싸게 산다고 엔비디아 주가가 잠깐 조정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때 엔비디아 젠슨 황이 아마 해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참 아쉽게 됐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그로부터 먼저 이제 이 ARM의 가치를 알아보고 산 게 바로 이 손정유 회장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유 회장이 2016년에 인수를 했죠. 300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성공이죠. 지금 손정유 회장의 신의 한 수였다. ARM이 지금 소프트뱅크 먹여 살렸다. 완전히 구렁에서 끌어내줬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올 걸 알고 인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여러 사람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주가 상승과 기업 가치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ARM 이 기업도 이제 아마 AI 이슈가 계속 되는 동안은 계속 아마 주목을 같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을 때 실적 발표할 때 모든 부문에서 이제 AI의 수익이 보이기 시작했다 했는데 지금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 그 증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야 이제 우리도 별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AI 덕분에 막 우리 실적이 좋아지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장이 더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적으로 찍히니까. 그래서 ARM이 이번 60% 넘게 올랐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 실적 보고 한번 뜯어보면서 상당히 흥미가 갔던 기업인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제 라이브에 항상 참여하시던 구독자분 중에 팔란티어에 엄청난 애정이 있으신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팔란티어가 주가가 2년 동안 빠지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강성 주주분조차도 못 버티고 좀 포기하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이렇게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근데 자 보시면 이게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주로 정부나 대기업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솔루션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막 많은데 정부에서도 너무 데이터가 많은데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진 기업인데 갑자기 지금 여기 보시면 CEO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아도 되나? 갑자기 우리한테 왜 고객들이 몰려오지? 이렇게 할 정도로 갑자기 AI 덕분에 이 팔란티어 서비스가 더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업용 고객들, 민간 고객들이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지금 주력은 정부거든요. 전 세계 정부, 특히 미국 국방부나 이런 데 대상으로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주고 이런 걸로 매출을 일으키는데 근데 갑자기 민간 고객들, 일반 기업들이 야 우리도 데이터 분석 좀 해줘봐. 지금 AI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 이러니까 갑자기 폭풍 성장하면서 CEO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수요의 맹공격이 시작됐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하루에 주가가 30% 오르고요.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5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그래서 많은 팔란티어 주주분들이나 열성 팬분들은 이거 테슬라처럼 흑자 전환하는 초기 기업이다. 성장주 초기다. 이거 나중에 S&P 500 편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매출 성장이 오히려 올해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그에 맞게 화답하는 모습이고 실적이 상당히 탄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전쟁 수혜주
수혜주로서 더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수혜주로 막 기사들도 많이 나고 했었고 주가도 그때 들썩였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팔란티어 CEO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어느 정도냐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좀 분석해 달라고. 지금 러시아 상대로 러시아 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무기 쓰는지, 지금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드론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망을 뚫고 있는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는 게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정부가 전쟁 중에 더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정도의 기업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 조금 이 러우 전쟁도 좀 교착 상태 들어가고 휴전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보시면 여기 왼쪽이 매출 성장인데 빨간색 정부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도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초록색 그래프 민간 부문에서 성장률이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AI 덕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 보시면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의 수요 둔화를 상쇄해줬다. 상쇄하고도 남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도 이해가 안 된다. 야, 우리 왜 이러냐? 이러면서 우리 지금 정부 상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민간 기업들이 우리한테 자꾸 돈을 주면서 요청하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이 막 갑자기 폭증하면서 좋아지는 거 보이시죠? 돈 싸들고 찾아오나 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요 기업도 AI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는 기업이라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P 500 편입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만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또 테슬라처럼 편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빅테크 위주에서 이제는 차세대 성장주들로까지 지금 온기나 관심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강세장이 길어지면서 점점 온기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보셨지만 원래는 빅테크만 잘 나가다가 이제는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 또 다른 반도체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버 보안주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까지도 좀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대표 보안주들입니다. 보안주와 보안 ETF. 그러니까 거의 AI 시대가 커지면 사이버 보안은 기본값으로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연동해서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도 계속 발표하는 기업마다 잘 나오니까 주가가 같이 오르는데 요거는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야 당연히 좋고 이제 그 외에 또 차세대 성장주 아직 빅테크가 되지 못한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번 정리해봤는데 물론 지금 10주 이상 연속 상승하면서 과열이다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쉬지 않고 있긴 하지만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해 유동성 장세 또 AI 장세가 이어지는 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강세론자 또 월가 쪽집게라고 불리는 톰리는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보고서를 내면서 2월 달에 좀 쉬었다 갈 수 있다. 내 관점을 유지한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올해 오르는 건 명확한데 강세장이고 고점 뚫을 것도 명확한데 그래도 지금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면 어떻겠냐. 건강한 조정장 요 정도 될 수 있다. 절호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타이밍까지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작두 타는 거 아닌 이상은 이런 가능성도 있다 한번 보시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또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밍 정확히 맞추려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이번에 S&P 500이 5천을 돌파해가지고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야, 참 대단하다. 미국 증시 투자하고 있지만 정말 대단하다. 상승 동력이 세고 잘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소수의견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린 글을 잠깐만 공유드리면은 이게 딱 최근 저점을 잡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저점에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5년 최근 5년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2.8%가 나오고 누적으로는 85% 수익률이 나오는데 진짜 제가 느낀 거는 야, S&P 500은 무리하게 저점을 잡으려고 뭐 시도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이거 배당도 제외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만 연평균 12.8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투자법이라던가 자산은 정말 손에 꼽지 않을까. 냉정하게 이렇게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연평균 10% 내외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마음도 편하고요. 마음 졸이면서 테마주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투자법도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분할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S&P 500 또는 나스닥을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본업에 집중하자. 그래서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근로소득으로 번 돈은 S&P 500이나 미국 증시한테 맡기고 최고의 기업들한테 맡겨놓고 가족 그리고 내 건강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미국 증시 투자한다고 밤새워가지고
찌셔가지고 눈 빨개지고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건강을 해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해볼수록, 투자를 할수록. 그래서 그러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저도 이제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역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종합 점수를 줬을 때 다른 거 복잡한 거 하는 거보다 S&P 500이나 나스닥에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고 효율 좋은 투자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에 지금 또 돈 풀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증시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워낙 변동성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올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 돈 풀기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대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들썩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유동성, 기대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올해 고점을 돌파했고 미 증시도 올해 고점을 돌파했고, 또 이렇게 최근 올해 수익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벌써 13% 유동 자산이죠.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빅7은 12% 상승세, S&P 500은 올해 5.4% 상승세. 이렇게 확실히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또 비트코인은 나름대로 올해 4월에 반감기라고 하는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움직이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들이 벌써 꿈틀꿈틀 되는 모습인데요. 이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간 또 돈을 풀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펩시에서 나온 시그널인데요. 여러분, 펩시가 코카콜라와 함께 필수 소비재에 속하잖아요. 콜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음료, 스낵, 절대 강자인 펩시가 아주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야, 이게 뭐 대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펩시라는 기업은 거의 매출이 역성장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가격을 진짜 사악할 정도로 올립니다.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 올립니다. 펩시콜라를 2020년 12% 올리고 다음 분기에 먹으러 가면 거기서 17%가 또 올라 있고, 제가 3개월 뒤에 마트 가보면 16%가 또 올라 있고 진짜 사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다. 10%대씩 콜라 가격, 스낵 가격을 매 분기마다 올릴 정도로 좋게 해석하면 강력한 경제적인 해자와 브랜드 파워 이런 게 있는 회사였는데, 그동안은 끄떡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량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아유 사 먹지 뭐, 좀 비싸지만 그래도 먹어야지, 콜라랑 스낵, 음료 먹어야지 했는데, 보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4%로 판매량이 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확 휘청이기도 했는데, 물론 펩시 주가가 무슨 폭락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빠졌거든요. 원래 잘 안 빠지지만.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드디어 소비자들이 항복을 시작했다, 가격 인상을 드디어 못 버티고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이 잘 버텼는데 요거 조금 균열의 시그널 아니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드디어 앞으로 펩시 가격 더 안 올리겠다. 와, 이것도 엄청나게 큰 선언이죠. 미국 소비자들이 식품, 음료 소비를 안 하는 게 느껴진다. 이 멘트는 처음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미국 소비자들 너무 강하다, 끄떡없다, 전혀 둔화를 못 느낀다, 이런 칭찬 일색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펩시에서 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비싸지면은 아예 그냥 딱 안 사 먹게 되는 그런 가격대가 있는데, 약간 그런 시점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배달비가 너무 비싸면 아예 배달 그냥 시켜 먹지 말고 우리 그냥 뭐 내가 가서 사올게, 이런 생각 하실 때도 있고, 집에서 해 먹자, 외식 뭐 이 정도 너무 비싸다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이 많이 나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시그널이었고, 좀 찜찜한 시그널일 수도 있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소비 둔화되면 또 연준이 이제 슬슬 돈 풀겠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뭐 주가는 얼마 안 빠졌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장인 거에 비해서 펩시는 약간 이렇게 꺾이고 있죠. 약간 이렇게 해서 실제로도 매출도 지금 역성장, 코로나 이후로 매년 이렇게 10%대씩 성장해오던 회사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인플레 이런 것들 막 가격 인상하는 거 즐겼던 회사인데 이렇게 역성장하는 거에 투자자들이 많이 놀랐던 한 주였고요. 그리고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펩시만 그랬으면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맥도날드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맥도날드도 이제 처음으로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도 가격 인하하나 이렇게 봤는데 아직은 뭐 한국은 그런 건 없는데, 적어도 미국 맥도날드는 일부 메뉴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맥도날드는 지난해에만 가격을 10% 올렸고, 뭐 지금 웬만한 외식 기업들 다 10%대 두 자리 다 올렸는데, 이 맥도날드 CEO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격 인상이 영향 안 준다 매출에 그래도 사 먹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도 계속 사 먹으니까 또 올리고 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갑자기 커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대요. 그래서 CEO가 아까 펩시 CEO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확실히 저소득층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소비가 줄어드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D123 전략을 2배로 늘릴 거라고 했는데 D123 전략이 맥도날드의 일부 품목의 가격을 1에서 3달러 사이로 잡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저가 전략인 거죠. 이건 확실히 타겟이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지금 1달러에서 3달러짜리 제품들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막 폭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가 둔화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렇게 미국인들이 맥도날드가 너무 건방지다, 가격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비아냥거리고 불만이 폭주하는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영향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적으로도 영향이 찍히고요. 그래서 CNN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맥도날드 경영진이 소비자들에게 백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코멘트가 약간 바뀌었고, 지금 미국 내에서 연봉 한 4만 5천 달러, 원화로 한 6천만 원 이하의 고객들이 감소하는 걸 봤다. 야, 둔화도 아니고 감소하는 걸 봤다고 하니까 외신들이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펩시, 맥도날드 거의 필수 소비재급이잖아요. 맥도날드는 햄버거계의 필수 소비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거의 편의점 가듯이 가는 그런 프랜차이즈인데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불만이 폭주할 정도로 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겸사겸사 저게 일부에 또 얘기일 수 있어서 한번 또 새로 나온 뉴욕 연준이 내놓은 가계부채 보고서가 마침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요즘 보니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 이제 3개월마다 나오긴 하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그널이 실제로 지표에도 잡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인데 보시면 카드 연체율과 자동차 연체율 각도가 더더더 가팔라지는 게 좀 느껴지실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무게가 무거운 거 그게 바로 주담대입니다. 가장 덩치가 크고 영향력이 큰 게 주택담보대출, 주택모기지인데 요거 연체율도 이제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개를 위로 틀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온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연준이 빠르게 대응을 하겠죠.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금리를 낮추든지 금리를 낮추겠다는 시그널을 주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고, 야, 이제 연체율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제 드디어 신호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90일 이상 3달 넘게 연체한 걸 심각한 연체, 중대 연체라고 하는데 요것도 보시면 방향이 그동안은 잠잠했는데 드디어 카드 연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체도 이렇게 방향이 위로 트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아주 미세하지만 이제 슬슬 틀고, 더 중요한 건 이 노란색이 주택담보대출인데 내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벌써 3개월마다 발표되니까 이게 이제 다음 분기 되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대로 냅두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야, 이제 연준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금리 인하 각이다. 타이밍 왔다. 이건 뭐 올해 3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언제 하느냐에 남았는데 안 할 수 없다. 이거 괜히 하다가 또 쇼크 올 수 있다. 과거처럼. 이거 심지어 연준이 낸 자료입니다. 어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낸 게 아니고요. 연준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욕 연준에서 낸 거기 때문에 다 회의할 때 알고 있죠. 연체율 올라가는데 슬슬 금리 인하 시그널 줄까요? 이렇게 회의하겠죠.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심지어 별도로 콕 집어서 자동차 연체가 심각하다, 심상치 않다라고까지 코멘트를 따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자동차 대출의 연체 전환율이 팬데믹 고점을 넘어설 정도다.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 지금 자동차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대출 이자 갚느라고 할부 이자를 갚는데 더 못 갚고 지금 연체로 전환되는 시민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뭔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균열의 시그널. 그래서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밀레니얼부터 베이비부머. 그러니까 예전에는 1, 20대들이 너무 무리했다라는 코멘트였는데 이제는 밀레니얼이면 3, 40대, 베이비부머 5, 60대 분들도 팬데믹 이전에 연체를 넘어섰다는 거는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보다 돈이 많은 게 밀레니얼이나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도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도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거, 이거를 콕 집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토론 지금 연체율이, 심각한 연체율이 거의 이 숫자만 보면 금융위기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초입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도 이미 코로나 수준은 다 넘어섰고요.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코로나 위기만큼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도 폭증하고 있고, 그리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비율로만 봤을 때는 거의 이미 금융위기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항상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연체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비트코인도 들썩일 수도 있고 증시도 유동성 기대감도 계속 일정 부분 붙는 것 같아요. 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앞서서 붙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안 많이 관심 가졌던 미국의 초과저축이 드디어 202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진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펩시나 맥도날드에서 벌써 그 저소득층들이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다라는 초반의 시그널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 들었고요. 이렇게 소비가 급감하면 경제 성장률 뚝 떨어지고 그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고려 이런 시그널들을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재무장관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코멘트했습니다. 매우 예의주시 중이다. 그래서 손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일부 금융기관은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직접 코멘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가능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파월도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일부 문 닫는 소형은행이 있으나 수습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예언서처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연준도 알고 있고 재무장관도 곧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나 돈 풀어서 수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습 가능하다는 게 결국은 돈 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 급증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요 그림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작년 딱 1년 전에 지역은행 파산이 커졌었는데 그때는 채권 위기였고 이제 올해는 부동산 위기라서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이렇게 지금 또 다시 우려가 커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또 돈 푸는 기대감을 높이는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인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기대감인 것도 같고 증시가 오르는 여러 가지 기대감 AI도 있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더 큰 게 바로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기대감이 어느 정도라면은 코로나 때처럼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감이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붙기 시작할 정도로 이게 증시에 얼마나 몸값을 높게 줄 것이냐에 대한 자료를 20년치를 모아놓은 건데 코로나 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높은 몸값을 줬던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요. 그 정도로 지금 증시가 다시 돈을 풀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P 500 P/E가 20배를 넘어선 건 코로나 시기 엄청나게 제로금리로 돈을 풀었던 시기 외에는 없었다. 지금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찐 유동성 지수조차도 계속해서 지금 돈 풀기는 이미 지역은행 위기 작년에 터진 이후로 계속 풀고 있다.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실상 돈 풀기는 이미 기준금리만 안 내렸을 뿐이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을 보셨을 때 올해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 보면 조정이 와도 흔들리는 것보다는 하락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아직까지 저의 또 뷰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 지표는 제가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챕터 1에 넣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업데이트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일시적으로 좀 있을 수 있고 과열을 시킬 수도 있지만 올해는 큰 그림 봤을 때 전 세계가 선거도 있고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언제 인하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 기대감이 계속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시장에 들어온다 기대감으로 자산 시장이 좀 들썩썩하는 한 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타이밍을 맞추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S&P 500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10% 선을 그어봤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 위기가 와서 좀 뒤처질 수도 있고 부진할 수 있지만 보통 연평균 8에서 10% 내외로 장기 성장한다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고요. 돈 풀리면 가는 곳이 미 증시입니다. 전 세계 자산이 들어가죠.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 보시지만 한국에서도 번 돈으로 환전하셔가지고 미 증시 투자하시고 저기 중국 투자들도 지금 미국 증시 하겠다고 난리라고 하고 일본 젊은 친구들 요즘에 미국 증시 한다고 난리고 이제 트렌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전 세계 기관들도 돈 생기면 1순위로 들어오는 게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에 올라타는 게 마음 편한 투자법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침이 있고 뭐 앞서가고 좀 뒤처질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또 성과도 나쁘지 않은 투자법이 S&P 500 나스닥 모아가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도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독기, 차트 판독기, 역발상 판독기 총 3가지 투자 판독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